어제는 새벽에 유럽장 약세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미국장도 약세로 끝났습니다. 약세로 끝나긴 했는데 장 흐름을 보면 후반부에 확 밀고 올라왔죠. 장이 약하진 않습니다. 뭐 경기부양책이 뭐 또 소홀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때문에 밀려 내려간 것 같긴 한데 장은 아직도 밑으로 쑥 조정을 받겠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마이너스로 갔다가 아시아장도 약한데 우리나라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터닝했습니다. 이 동학개미의 승리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삼성전자 추이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여기 보시면 어제도 보시면 이렇게 300만 주 가까이 팔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파는 정도가 줄진 않고 있어요. 그저께 100만 주 팔았었는데 여기 보면 300만 주, 350만 주까지 갔다가 좀 주나 했더니 어제 289만 주 팔았어요. 기관이 이걸 다 받아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이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애널들이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반드시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의견하고 이제 믹싱해서 얘기하면 애플에 비해서는 낮아요. 삼성전자가 배수가 낮거든요. 배수가 낮은데 지금 배수가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올해 기준치로 놓고 보면 18년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배수까지 올라온 거죠. 하지만 애플에 비해서는 낮아요. 그런데 이 생각은 해봐야 돼요. 밑에 보시면은 이 과거에 이 밴드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적정 수준의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데 퍼밴드는요 이미 가장 꼭지점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퍼배수가. 그 다음에 PBR 배수, 그러니까 BPS 대비 프라이스 배수도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이제 정점을 쳤다는 얘기는 아니고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배수에 와 있다는 뜻인데 과거에 애플만큼 삼성전자의 배수를 안 쳐준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손바닥 두집듯이 두집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현재 하고 있는 산업의 행태나 이런 것들은 손바닥 두집듯 두집힌 게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그래서 그런 기대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담을 수는 없어요. 물론 뭐 화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 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지금 그 가격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정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매수를 추가적으로 들어가신다는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매수하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지 단기 매매를 하겠다는 건 모르겠지만 추세적으로 오랫동안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가신 분은 한꺼번에 뭔가를 매집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매집하는 그런 개념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나온 지표를 보면 그러니까 유럽 먼저 볼까요? 유럽 보면 이제 전월비 산업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데서 기대치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유럽의 플래시 PMI, 그러니까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 보면 여기 제조업 구매 PMI 지수도 보시면 기대치보다 많이 나왔고 서비스 PMI 지수는 수축할 것보다 상당히 반대쪽으로 많이 튀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수축 전후와 훨씬 더 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11월 초에 강력하게 봉쇄 조치를 하고 확산세가 많이 늘어났다가 확진자 수가 점점 봉쇄가 그러니까 확진자가 줄어들었고 봉쇄가 느슨해졌잖아요. 그 사이에 PMI 조사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고정자산 투자 자체가 아직 많이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보면 이거는 기업들이 아직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뜻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산업 생산은 굉장히 빨리 올라와서 전년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업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그 다음에 개인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뭐 알리바바나 이런 IPO나 이런 것들 막 정부에서 중국 당국에서 막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시장에는. 그다음에 미국인데요. 미국은 이제 가동률이 제대로 안 올라왔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고 산업 생산도 사실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건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스닷컴이라고 치시면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4개의 경제, 고용, 생산, 그다음에 판매, 소매 판매, 그다음에 이제 그 소득, 가계 소득, 실질 가계 소득이고 이거 실질 그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 리얼이니까. 근데 그 4개 중에 잘 보시면 그 여기 마이너스로 연속 전월 대비 마이너스한 게 이제 소매 판매인데 실질 소매 판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우려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 게 과거 추세선상으로부터 이탈해서 올라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매 판매를 그 락다운 때문에 급격히 위축됐던 요소들이 반영되면서 이게 올라왔던 거고, 그래서 추세선상으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소매 판매는 그냥 이 추세선상으로 유지되거나 혹은 고용 측면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약간 내려오거나 이 정도 추세를 유지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다른 걸 놓고 보면 산업 생산도 아직 과거 추세를 못 따라왔고요. 고용 측면은 훨씬 더 미진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실질 소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추세 현상까지는 아직 못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특히 이번에 고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보시면 이게 튀어 올라간 추세선을 보면 내려오다가 이게 11월 발표가 이게 언제죠? 11월 12일자입니다. 이게 11월 12일자니까 11월 초 이후에 추세선상으로는 돌아섰어요. 이 노이즈를 빼고 나면 추세선상으로는 상승문으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 뭐 1월 중순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지나고 나면 뭔가 할 거기 때문에 1월 달까지는 이 패턴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밑으로 급격히 다시 내려오진 못할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소매 판매가 잘 버텨줄까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급락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할 것처럼 그래 리테일 세일이 위로 다시 반등해서 튀어줄까라고 하는 부분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조업 파트는 이것도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건데 캔사스시티 패드의 서베이 쪽에 나왔지만 이제 한 5개 주를 종합한 것, 이거를 종합해서 에버리지를 낸 게 이거거든요. 중요 주의 PMI 지수를 에버리지를 낸 거죠. 근데 이제 확장 국면에서 약간 꺾였습니다. 근데 이거 확장 정도가 둔화됐던 거기 때문에 아직은 제조업 파트 쪽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오늘은 사실 그 원자재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제가 원자재 관련된 걸 계속 들여다보는 이유는 구리 투자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포스코, 풍산, 고로연 이거 산업재 그러니까 그 소재주 관련된 기업들인데 요것들 관련돼서 조정 국면에 포지션을 잡을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잡았는데 예측과 다르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뭐 구리 가격이 내려간다거나 혹은 포스코나 풍산이 상대적으로 반등을 하지 못하고 미진하거나 이럴 때 얘네들을 들고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추가 매집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사전에 판단하고 액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들여다보는데 이거는 중국의 철광석 가격입니다. 철광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오래된 장기 철광석 가격을 놓고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과거 정점에 비해서는 올라온 건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이 시기가 지금의 시기하고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건 구리 가격인데요. 이건 구리 가격이 굉장히 장기 차트인데 이거는 인덱스 문디.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스툭이라고 하는 stoq.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이 구리 가격인데 19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쭉 올라와 있어요. 근데 추세적으로 올라오다가 8, 90년대 상승 국면이 멈췄었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도 여기 보면 2000년도죠. 2000년도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옆으로 이제 내려왔다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짧은 차트를 놓고 보면 사실 이렇게 된 차트입니다. 이게 구리 차트 이거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명목 차트예요. 파란색은 실질 차트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추세적으로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쭉 해서 90년대 중반까지 막 밀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차트를 보면 이제 내려오고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여기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반영하니까 이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실질 가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자가 표현돼 가지고 잠깐 화면을 정지시키고 없앴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명목 가격은 여기 와 있습니다. 빨간 거. 근데 실질 가격이 여기 와 있잖아요.
사실 직전 정점보다는 상당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여러 건 있다고 보입니다. 구리 가격이. 그런데 이렇게 추세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자재 장기 차트를 보면 이게 원자재 장기 차트거든요. 이거는 sfu.ca에 나오는 장기 차트입니다. 이 장기 차트를 보면 여기 메탈 있죠. 메탈 가격. 이거 메탈입니다. 메탈 가격의 리얼이에요. 리얼이거든요. 실질 가격이거든요. 보시면 알루미늄, 그다음에 크로미늄, 그다음에 쿠퍼, 구리 가격이 있죠. 장기적으로 사실 원자재 가격 통상적으로는 이 박스권의 실질 가격이 도달하는 게 일반적이고, 구리 같은 경우 역시 박스권에 갇혀 있죠. 이게 이제 돌파돼서 위로 올라갔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철강, 그다음에 주석, 아연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이 중간에 튀는 게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추세적으로 왼쪽으로 횡보하거나, 사실 CRB 지수를 인플레이션으로 적용해보면 계속 우하향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이 시기 철광석이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그 철강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재료니까. 근데 구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게 중국이 그 고정자산 투자를 대규모로 본격적으로 막 시킨 게 그 이전보다 이게 전년 동월비거든요. 전년 동월비인데, 여기 보시면 2000년대 지나고 나서 계속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높아졌잖아요. 그 추세를 계속 유지하다가 2012년 이후 점점 좀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속도가 밑으로 쭉 내려와서 최근에는 이 정도 수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이 시기에 중국이 그 역할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 월간, 그러니까 QOQ, 그러니까 전월 대비 성장률을 보면, 과거에는 여기 보면 이게 2006년, 7년, 8년,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14%에서 두 자리 높게 움직이고 있었던 시기였고, 최근은 보시면 QOQ가 6%대, 그 다음에 최근 이제 겨우 4%, 내년에 8%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전망가들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해 수축된 것에 대한 반등의 효과일 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높은 성장세를 보이지는 못할 거예요, 중국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중국의 GDP에서 그 고정자산 투자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낮아졌는데, 여기 보시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여기 2013년 이후에 점점 줄고 있죠. 늘질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도 낮아진 상황에서 고정자산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도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가 뭐 늘지 않았다는 뜻이고, 늘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중국이 계속 얘기하는 게 쌍순환하고 수요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자산 투자나 이런 산업 쪽에 이런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이게 내수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가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정자산 투자 쪽에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대규모로 뭔가 액션이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폭등했던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막 밀려 올랐던 것처럼 얘가 밀고 올라가겠느냐?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밀려 올라온 거는 그 급격하게 수축됐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아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밀려 올라온 건 맞는데, 이게 진짜 그 수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뭔가 액션이 취해지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공급 측면에도 문제가 좀 있죠. 철광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철광석을 안 사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중국이 가격이 얼마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막 이런 액션들이 있는데, 여기에 투기성 수요까지 다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구리 가격이 조정 국면, 그러니까 그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 때문에 포스코, 사실 고려아연은 거기 심중에 안 두고 있고 풍산을 두고 있는데, 풍산을 심중에 두고 있는 이유는 구리 가격의 움직임도 있지만, 이게 그 전기차에 구리가 들어가는 수요가 약 한 3.6배 정도 많다는 애널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전기차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에서. 그런 부분에 기대감이 있고, 모든 자동차가 다 전기차로 이제 가면 갈수록 계속 바뀔 거니까, 그런 수요가 그러니까 남아있다고 하는 애널 보고서를 보면 혹할 수도 있는데, 그건
진짜 중장기적으로 쭉 움직이는 패턴이고,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그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온 게 과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쉬어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포스코하고 풍산을 매입할 때 하고 나서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액션을 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정 국면에서 일정 수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정이 돼야 안심하고 매집을 하고 안심하고 들고 있을 수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하고 풍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덴버골드에서 나오는 이 명목 가격, 검은색의 금값 명목 가격과 파란색의 실질 가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알고 계셔야 될 게, 70년대하고 80년대 사이에는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1차하고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그 오일 쇼크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폭등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폭등한다는 얘기는 실질 자산의 가치도 밀고 올라간다. 특히 원자재 가격들이 밀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원자재 가격들 차트를 쫙 보면 70년대에는 가격이 폭등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과거 70년대 이렇게 올랐던 이 추세의 트렌드가 지금도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려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지 않는 패턴에 지금 글로벌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면 2000년대에 밀고 올라왔던 이 시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시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장기간 금값이 오르질 않았거든요. 이렇게 명목 가격이 계속 조정을 받았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그리고 실질 가격이 굉장히 싸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지, 지금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측면으로 인한 것, 그 다음에 그 금의 가치로 인한 것 두 개 다 금값을 밀어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물론 금값을 밀어올리는 이유는 금값의 수급에 의해서 밀어올려지는 게 아니고,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 그 금의 이때 올라왔을 때 주된 이유입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금값을 금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 금 ETF의 투자 수요가 계속 몰렸기 때문인데, 지금 앞단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금 수요의 투자가 미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값은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단기 머리를 들고 전고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단기 머리를 들고 밑으로 다시 조정 국면으로 갈 거기 때문에 금도 역시 배트를 짧게 잡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자재 관련된 그게 주식이건 혹은 원자재 직접 투자건 어떤 것이건 간에 이걸 투자를 하려면 배트를 짧게 잡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